특허법인 미드오프의 이슈를 특허 관련해서 아마 대부분 그 기관들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그리고 특허 출원 관련된 사사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것들을 좀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세션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특허에 관련된 등급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사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대학교라든가 정부 출연형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사 표기를 잘 하는데,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기업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터와 접속이 좀 불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사 표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 과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액노레지먼트를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다 들어가는데, 사사 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 듣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그 사사 표기를 할 때 거래하시는 특허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알려주어야만이 이 부분을 그 사사 표기를 특허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 표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잘 모른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 NTIS라고 해가지고 국가기술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런 데 들어가서 과제의 번호를 넣으면은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기재를 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좀 퀘스천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여율에 대해서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기여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허의 사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은 100%가 되고요.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50대 50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세 개가 있으면은 n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그 사사 추가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 때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면은 사사 표기를 절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허 문서 자체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위함이지, 사사 표기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권리 관계가 변동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시기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허에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는 사사 표기를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권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가 과제를 하면서 해외 출원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아예 처음에 국내 출원 명세서, 그러니까 특허 출원 명세서에다가 그 각주 표시를 좀 해서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대부분 해외 출원은 그 사사 표기를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특허 출원 또는 등록권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다는 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대상권도 그렇고,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거래하고 계신 특허 대리인 쪽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기여율에 대한 것만 변동이 되게 됩니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서지사항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저기 붉은색으로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나중에 검색을 해보면은 특허 등록 공고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향후에 특허 관련된 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5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허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논문에서 임팩트 팩터 얘기하듯이 특허에서도 트리플 A에서부터 뭐 트리플 C까지 뭐 이렇게 단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한 등급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내가 특허 지표로 트리플 B 이상을 뭐 2건을 하겠다, 뭐 1건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연구 계획서, 제안서 같은 것들을 내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트리플 B가 나올지, B가 A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특허에 대한 뭐 청구항이 많아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특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내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만약에 이용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권리성이라든가 기술성, 활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나중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만 등급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 중인 거에 대해서는 등급을 산정이 불가능하고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만 등급이 산정이 가능한데 저기 나와 있는 화면처럼 대부분 뭐 BB 등급이 제일 50% 가운데라고 보시면은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원에 대해서 청구항을 늘려준다든가 아니면은 해외 출원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등록을 바로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쪼개서 뭐 분할 출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하나의 특허로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많이를 하게 되면은 이 등급은 확 올라갑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해당 특허가 어떻게 보면 원천 특허라는 거를 이제 가름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원천 특허에서 뻗어나오는 그런 특허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특허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표로 해서 등급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아이러니한 거는 등급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 특허이기 때문에 이 원천 특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특허들이 파생돼서 나오려면은 그만큼 출원도 많이 해야 되고 해외 출원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특허라는 것들은 대부분 뭐 S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외 출원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중요한 특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안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총광을 좀 설계를 해서 등록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특허 제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외 출원을 한다든가 분할 출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치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투자 지원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현준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안 넘어가. 화면이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현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다들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팁스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스가 올해 2013년도부터 시작한 민간협력 기술 창업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벌써 10년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간 많은 성과를 이룬 사업이기도 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국가 연계발 사업 중에 브랜드화가 된 사업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브랜딩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이라는 이 풀네임을 모르시더라도 창업을 하시는 스타트업들은 팁스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이 커가는 데 있어서 내가 팁스를 수행을 하고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게 널리 이제 저번에 이제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몇 가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올해 CES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한 3,100여 개의 지금 기업들이 전체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전체 혁신상을 선정한 기업이 한 42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국내 벤처 창업 기업이 110개사고 그 중에 51개사가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혁신상도 전체 선정된 기업이 20개사인데요. 국내 수상 기업은 9개사인데 그중 2개사가 저희 팁스 수행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국외에서도 저희가 지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성과를 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이게 2013년도에 이스라엘의 이 TR 프로그램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주기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력 산업의 이제 성장 정체라든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환경 속에서 당연히 그때 당시만으로 이제 정부 지원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술 개발 성공률이 높지만 낮은 사업화 성공률이 있었고 자금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창업 과부에도 이제 데스밸리를 못 먹고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저희 기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팁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팁스는 이렇게 한마디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성공 벤처인 선도 벤처들이 주도하는 팁스 운영사가 창업 기업을 선별하고 선투자 후에 정부가 R&D 사업 자금을 제공을 통해서 기술 창업 성공률하고 글로벌 스타 벤처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81개 운영사, VC, AC 등에서 81개 운영사를 선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창업기업을 2,034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 물량까지 더해지면 올해가 지나면 한 3,000여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엔젤 투자는 4,939억 원, 그리고 기업당 평균을 보면은 2.3억 원 이렇게 연계를 해서 R&D는 8,000억 원, 창업사업화 자금은 1,100억 원,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자금은 한 793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쭉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13년도에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국정과제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기 운영사 5개를 선정을 하고 창업기업 15개를 이제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저희 역삼동에 팁스타운을 첫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S1부터 이게 이제 첫 S1 우리가 그 건물 보이는 공간을 연표형을 S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숫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S1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S6까지 지금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팁스 선진화 방안 도입을 해서 좀 팁스 체계를 고도화했고요. 17년도랑 18년도부터는 좀 더 팁스 성장 단계별로 이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서 팁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프리 팁스, 뒤쪽에 포스트 팁스 이렇게 지원되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요런 각각 여러 가지 팁스별로 있는 사업 설명들을 쭉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경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9년도에는 저희가 그 대전에도 이제 20년 사이에 재작년이죠. 대전 팁스타운을 개속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저희가 포스코하고 민간 협력형 보유공간으로 체인지업 브라운드라고 소개되는 S6를 개설했습니다. 22년에는 또 팁스의 시드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또 이어서 스케일업 팁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팁스는 R&D 자금과 창업, 사업화 자금, 그리고 보육공간, 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걸로 묶여있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22년도까지 와서 계속 팁스 예산이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순증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케일업 팁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D 자금과 모택 펀드를 활용한 매칭 투자 자금까지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삼도에서 저희가 다 이제 이거를 여러 기관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R&D는 기정원, 그다음에 운영은 인재투자협회, 그리고 창업사업화 쪽은 창업진흥원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들이 이 팁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역량 있는 운영사를 먼저 민간에 있는 운영사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운영사가 이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선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는 발굴된 투자를 한 거를 저희 이제 정부에 추천을 하면 저희가 그 기업 중에 우수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R&D 자금과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23년 하례를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사업화 지원 후에 신규 채용 인력이 14,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간의 IPO가 11개, 그 다음에 M&A는 60개 정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금액은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총액을 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10조 원 규모의 지금 투자유치를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해만 해도 올해 한 해 저희 채무 생성 2개도 이제 팁스 기업들이 선정이 돼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 중에 이제 지금 뭐 보이는 몇 가지 이제 기업들을 좀 나열해봐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문인치라든지 요즘 또 군대군대 많이 생기는 오피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저희 스타트업 기업들을 저희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좀 이제 한 10년여 세월 동안 이런 성과를 보니 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국내외 언론이나 이런 많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이 사업은 정말 그 인간 이 사업화의 지금 세션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대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들 그리고 스타트업이어서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을 성장시키는데 팁스가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지금 K라는거에 한 블록 뒤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저희가 K라는거라고 지정을 했는데 일부 기사를 보면 K라는밸리가 아니라 소해라는밸리라고 또 명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K라는밸리 그 뒷단이 있는 어떤 그 스테이트 안에서 유망 기업들이 계속 지금 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VC들과 AC들이 각 이 저희 공간 안에서 소통을 하고 사업을 의논해가면서 그 많은 팀빌딩을 이뤄내고 성장을 지금 지원해보고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공간들이 민간이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정부가 주기부에서
지원하는 공간들이 이쪽 이 골목 안에서 이 스트리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팁스에 설정이 되면 창업 자금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공간에 임차료를 좀 이렇게 싸게 입주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편의성을 위한 재반 시설을 다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협력과 원부성 거주한 공간들을 이렇게 다 구성을 해서 이쪽에서 좀 네트워킹과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팁스 아카데미라든지 팁스 공모전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팁스 리더 그다음에 여러 가지 KDB 한국산업은행하고 이제 연계된 넥스트 라운드라든가 해외 진출의 지원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R&D를 수행하면서 사업화 자금을 통해 경영 활동을 하시면서 그 외의 것들도 문화적인 측면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좀 짧게 드렸는데요.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팁스도 지금 저희 공모가 지금 다 나가 있는 사업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주기부에서도 이런 이렇게 산업적 측면이나 어떤 기업 기술에 접근하려고 기업에 접근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이제 사업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들 제도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박강훈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에서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아리백을 담당하고 있는 박강훈입니다. 아리백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아리백 개요, 한국형 아리백, 주식계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리백은 이제 국제 비영리국인 플라닝그룹하고 국제단체 CDP 위원회가 주관해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민간의 자발적 캠페인이고요.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보통 100기가와트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고 일반적으로 꽤 큰 대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가입시켜서 파급 효과를 좀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제 이 글로벌 아리백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 목표는 30년 60%, 40년 90, 50년 100%에서 50년까지 100%를 달성하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기준으로 400여 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수도 보시는 동안 꾸준히 증가 중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참여를 보면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98개, 일본이 77개, 영국이 49개, 한국이 27개, 대만 21개 순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위 정도 현재 하고 있고 옆에 그래프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대만 같은 아시아 제조 중심의 나라들이 최근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원래 글로벌 아리백이 사실은 북미하고 유럽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아시다시피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 소부장 중심인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업종별로도 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당연히 제조업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리백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현재 27개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최근에 이제 삼성계열사 5개까지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 2050년을 100%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부 휴대폰 부품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은 30년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아리백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리백 이게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려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직접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색 프리미엄,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프리미엄이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그린 프라이싱이나 이제 그린 타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녹색 요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별도로 사실 녹색 요금제라는 게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회사들이
그 재생에너지 구입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녹색 요금제로 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전 쪽에서 단독으로 전력을 좀 판매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프리미엄을 입찰을 붙여서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녹색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입찰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연 3회 입찰을 해서 별도로 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가장 저렴하고 물량도 아직까지 충분하고 거래도 손쉽고, 다만 단적으로 이제 단년 거래고, 저희가 이제 하한가를 1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좀 그런 정책적 리스크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이 불인정을 갖고 있어서 유일하게 녹색 프리미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배출가스 할당 기업들은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REC 구매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인증서를 발전을 하면 인증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REC라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REC는 RPS라는 신재생 의무화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는 이제 이 REC가 RPS뿐만 아니라 RPS에서 사용되지 않는 REC는 저희 공단에서 아리백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아리백용 REC 거래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REC를 구매할 수 있고요. 특징으로 보면 손쉬운 거래 대상이 사실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직까지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 예측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이 REC라는 게 RPS 제도라는 걸 기본으로 탄생한 거라 RPS하고 약간 경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RPS 대비 좀 장단점이 명확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PPA는 선도 PPA, 직접 PPA가 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발전사하고 기업이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한전 독재 판매 구조였는데,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기업하고 발전사들이 직접 계약을 해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력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법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선적 PPA는 21년, 그리고 이제 직접 PPA는 22년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그 직접 PPA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분 파일하고 자가 발전이 있는데, 지분 참여는 하나의 방식인 거고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REC로 구매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 자가 발전은 잘 아시다시피 유효부지에 자가 연료로 설치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백 달성 현황을 보면 최근 이제 21년 실적이 나왔는데 매년 49% 정도 지금 아리백이 달성되고 있고, 계속 꾸준히 사용량이나 기업수 증가하고 있고요. 아리백 달성 기업도 334개 중 76개 기업으로 한 23%. 이 아래 표가 이제 그 아리백 이행 비중별로 분포도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북미나 유럽권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들은 많이 아리백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행 수단별로도 보시면 이제 제일 짙은 녹색이 이제 그 PPA이고, 두 번째 중간에 있는 다음으로 진한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린 프라이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증서인데, 보시면 추세가 그 그린 프라이싱이 많이 줄어들고 PPA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REC는 많이 계속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일 수 있고요. 이건 사실 나라별로 그 재생에너지 제도에 따라서 약간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PPA하고 아직 REC가 많이 사용이 되고, 미국은 워낙 재생에너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 화석에너지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PPA나 REC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유럽은 REC하고 녹색 요금제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유럽은 녹색 요금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국가고, 최근에 PPA가 좀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비슷하게 그 PPA가 하고 REC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녹색 요금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REC 거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처음 시작할 때 녹색 요금제를 많이 활용하다가 점점 PPA하고 REC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형 아리백을 보시면 사실 한국형 아리백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글로벌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위주로 사업이 추진 중이고, 다만 이제 아리백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도
아리백 영향이 있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내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게 한국형 아리백이고요. 그래서 아리백 참여하는 기업들 목표를 보면 ESG 경영 대회라든지 탄소 배출권 할당,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 요청, 요거 세 가지가 주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 아리백 동향을 보면 최근 이제 아리백 단순하게 이행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달성도에도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녹색 요금제보다는 PPA라든지 REC가 특히 PPA 같은 것들이 재생에너지 순증 효과가 높기 때문에 녹색 요금제보다는 이제 PPA를 많이 하라고 사실은 CDP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순증 효과라든지 오시가스 감축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소 일치성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나 BMW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나 글로벌 고객사들이 국내 공급망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애플은 이미 벌써 자기네들 고객사 밑에 이제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께는 2030년까지 탈탄소를 하라고 다 이미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고 이 연간 감축량도 검사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공고를 했고요. 최근에 대한상에서 작년에 설문조사한 거 보면 대기업의 30%, 중소기업의 10%가 이미 수요기업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1차 밴더 위주로 이행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스컵 1, 2뿐만 아니라 스컵 3까지 밑에 있는 하위 밴더 업체들까지 아리백이 분명히 영향이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미 그런 추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리백은 마찬가지로 글로벌 아리백의 출석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아리백이든 어떤 그 글로벌 아리백 대상이 아닌 업체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검증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단은 앞서 말씀드린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아리백 여건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국내는 발전 비용이 다른 미국이나 이런 유럽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부지 측면에서 비용이 비싸고 그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사업 지원이라든지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준도 사실은 국내는 6.3%고 OECD 평균이 30%에 비해서 사실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전력 개통상으로는 고립 3이고 EU나 북미 같은 경우는 개통이 연결해서 서로 그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RPS 중심으로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10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RPS 대비 이제 아리백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그 수단별로도 보면 현재 저희가 녹색 프리미엄은 킬로와트당 10원 정도 하한다고요. REC는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거의 킬로와트당 60원, 70원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PPA도 실질적으로 40원에서 6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자가용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기업들이 아직 아리백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국내 저희 한국형 아리백에 참여한 기업들을 보면 녹색 프리미엄이 99개, REC가 57개, PPA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개 기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양으로 보면 아직까지 녹색 프리미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녹색 프리미엄 한 98%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녹색 프리미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물량이 충분해서 21년, 22년 낙찰 결과를 보시더라도 조금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녹색 프리미엄을 많이 하면서 녹색 프리미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그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단을 좀 섞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섞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형 아리백 시스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이쪽에서 저희가 기업도 등록하고 REC 거래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고 저희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중소중견 협력사 대상 자원가요 태양광 설비 보급했고요. 저희가 녹색 프리미엄 아까 하면은 10원, 킬로와트당 10원의 비용을 해서 그 비용이 이제 저희 그 아리백 이행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큰 금액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 중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리백 전용 재생에너지 용자 사업 500억이라는 추가 예산으로 저희가 배정이 돼서 올해 진행 중이고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망사용료 지원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PPL 같은 경우에는 하면 이제 한전에다 망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망사용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은행하고 MOU를 통해서 대출 유대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리백 산단이라고 해서 지자체 쪽에서 많이 관심을 표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아리백 산업단지 연구를 했고 올해 실증 사업을 예산 10억 정도 가지고 아리백 산단 시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녹색 프리미엄 수입 예산을 가지고 그 펀드도 올해 중에 작성해서 아리백에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1월달에 대한상에 그 아리백 컨설팅 데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그 아리백 목표 수립이라든지 이행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하고 수요하는 매칭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리백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서 매뉴얼 리포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작성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RPS하고 아리백하고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도 좀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리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기재부의 세제관련 쪽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올해 지금 저희가 아직 한국형 아리백은 글로벌 아리백처럼 RE10, RE20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올해 완화를 연구를 해서 한국형 아리백에서도 이제 RE 수준에 대해서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 30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고 필요하면 라벨링도 구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일부 기업들은 아리백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도 아리백이라고 술에다가 미국에서는 표시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마케팅이나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훈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분야 산업기술혁신펀드에 에너지시 파트너스 유덕수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혁신펀드 에너지 분야 대표를 맡은 SC 파트너스입니다. 저희가 운용 중인 DSNSC 카본 뉴트럴 펀드는 산업기술혁신 펀드의 자본으로 설립 시는 친환경 에너지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술혁신 전문 펀드의 조성 배경은 산업기술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 재원으로 R&D 전문 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이 R&D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용 구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성장금융에서 운용하는 산업기술혁신 전문 펀드 펀드에서 25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250억 원 이상을 조달해서 총 5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한국성장금융이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벤처 분야에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코리아 에셋투자증권까지 총 2곳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곳에서 500억 원 이상씩 해서 총 1000억 원 이상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운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SGC 파트너스는 2021년 12월에 자본금 50억 원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창업 전문 투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 펀드를 같이 운영하게 되는 DSN 인베스트먼트는 자본금 100억 원이 신기술 금융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사의 5회사는 모두 매출액 1조 원 이상, 영업이익 1,000억 원 이상이 탄탄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에서 운영하게 될
펀드의 개요입니다. 본 펀드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벤처 투자조업으로 결성할 예정입니다. 운용 금액은 530억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말에 성장금융에서 250억 원 출자가 확정되었고 민간에서 220억 원 출자가 확정되어서 현재는 총 470억 원 출자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잔여 60억 원은 공제, 금융권 등에 현재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늦어도 3월까지는 펀드 설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펀드의 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경쟁 우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모기업인 SGC 에너지 그리고 DS 네트워크스 모두 동펀드가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탄소 중립 에너지 테크에 관한 비판에서 다수의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매우 관심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본 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우선 기업을 발굴해서 금융적인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기술, 영업적인 지원까지 제공해서 기업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본 펀드에는 저를 포함한 4명의 핵심 운용 인력이 전담 배치될 예정이고 4명이 열심히 투자 기회를 찾고 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투자를 받아보신 기업들은 대체로 이해를 잘 하실 텐데 투자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투자 기회를 소개받고 검토를 시작해서 투자를 집행하는 데까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를 잡고 있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투자할 때 하나의 운용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운용사가 같이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투자 방향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앞으로 받으실 때에는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투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저희가 금융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점을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작년에 저희는 드라이아이스 제조 기술을 보유한 A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A사는 드라이아이스 제조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 세정 분야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A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핵심 원재료인 액화탄산을 원활하게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기업에서 액화탄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 이후에 A사에게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더 나아가서 A사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같이 확보하고 또 액화탄산의 순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에까지 같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작년 하반기에 약 80억 원 정도의 매출 계약을 했고 실제로 40억 원 정도는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매출이 더 늘어날 계획이고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A사는 내년도 하반기쯤 IPO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게 될 기술혁신 펀드에서도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성장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운용사에 많은 투자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동균 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애기평의 김봉준이고요. 앞서 발표했던 이 기술혁신 펀드 이쪽도 저희 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R&D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실증을 하거나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 수요가 있으시면 앞서 발표하신 우리 VC 쪽에 연락을 직접 하셔도 되고 기술 사업하시러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자료가 발표 자료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 샌드박스 경우 같은 경우는 애기평에서 R&D를 지원을 하면서 상당수에 가지고 실증형 R&D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실증 R&D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규제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도 예시가 되겠지만 자율주행차, 드론 택배 이런 경우에 흔히 요즘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냥 이제 하는 실험실 실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례를 받아서 하는 실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증인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카메라로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찍어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적인 문제들이 있죠. 결국 이제 정부로부터 해당되는 규제의 특례를 받아가지고 현장 실증을 할 수 있는 거고, 드론 택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리 어떤 공역상에서 이제 비행체가 날아다닐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통제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특례를 받아서 실증을 하게 됩니다. 애기평에서 하는 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제품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알고 진행하건 모르고 진행하든지 간에 규제적인 문제들이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해당되는 특례를 받아서 실증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에 훨씬 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규제적인 문제 하면은 흔히 REC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규제적인 문제하고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갖다가 같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현장에 적용할 때 그것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 기준이라든지 안전 기준 같은 게 기준이나 표준 같은 경우가 부재할 때 임시로 기준을 설정해서 실증을 하거나 임시 허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든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할 때 실제로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해당되는 규제가 없으면 바로 이것은 시장으로 내보내서 서비스를 진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겠죠. 두 번째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가지고 현장에서 랩에서 하는 시험을 벗어나서 현장에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이에 해당하는 인증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례를 받아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증 특례라는 두 번째 제도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증 특례 중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을 임시 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첫 번째 이 규제 신속 확인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사업자가 애기평이나 산업기술진흥원이나 애기평 같은 전담기관에 해당되는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하게 되면 그 전담기관은 그걸 산업부로 보내고
산업부는 관계된 그 전체 행정기관으로 뿌리게 되면 해당되는 실무, 규제 담당 실무 담당자가 규제에 해당되는 것을 만약에 뭐 답변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답변을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될 경우이겠죠. 규제가 해당된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규제가 어떤 게 해당됩니다라는 것을 사업자에게 다시 알려주게 되고요. 만약에 뭐 관계 행정기관 아무것도 해당되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는 바로 즉시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규제를 내가 해당된 내 이 비즈니스가 규제에 확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규제의 신속 확인이고 이러한 서비스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특례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하는 실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증이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그 이제 현장 실증을 할 때 해당되는 시험 평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부재할 경우에 그런 임시적인 조건을 받아서 이제 실증을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이 규제를 설정한 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보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증 특례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고 또 정부에서는 실증 특례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또 정부 일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동식 ESS ESS를 그냥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있지만 이동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나 좀 이것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이 어떤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부재하는 경우 부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실증 조건을 주고 그 조건 하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애기평에서 R&D를 한 그 과제들이 이러한 현장 실증을 통해서 뭐 투자를 유치받거나 사업으로 좀 더 확장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들이 속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실증 특례를 하거나 이런 제도라면 흔히 우리가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안 되는 사례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게 이 중간 가운데 있는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기업의 자격, 업종 등의 변경 이런 쪽이 흔히 많이 얘기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수소 관련된 수소법이 통과되면서 실험용에 한해서는 해외에서 관련 장비를 갖다가 쉽게 수입하는 것을 통관을 갖다가 쉽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는데 이제 우리 기관이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조치를 해달라 뭐 그런 경우 또는 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성을 좀 우리가 얻으려면은 현재 REC 등급을 갖다 좀 더 REC를 좀 더 많이 좀 해달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규제 샌드박스하고는 다른 경우고 물론 이제 그러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인허가상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든지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신문고라는 걸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기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경제성이라든지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생기는 구체적인 문제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제안하시면 아마 서비스를 받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비평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렇게 좀 규제 관련된 뭐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희 그 3층에 규제 샌드박스 이 상담 창구를 좀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R&D를 하시면서 내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하고 좀 연결할 좀 필요가 있다. 아니면 뭐 좀 한번 좀 상담을 해서 이걸 하다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뭐 저희가 내일도 운영을 하니까 본 3층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특별히 말씀드리면 애기병 R&D에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된 현황을 살펴보니까 산업부에서 승인한 327건 중에 33% 정도가 에너지 쪽에서 차지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수소라든지 전기나 전력 쪽 거래 쪽 이쪽은 전기사업법이나 뭐 무화가스법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상당수가 이런 규제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살펴본 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애기평에서는 뒤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과제 기획을 하고 평가 관리를 하고 이제 성과 관리를 할 때 좀 규제 샌드박스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제 기획을 할 때 미리 이제 좀 규제적인 현안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 신속 확인 같은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R&D가 끝날 경우에는 R&D가 끝날 시점에서는 이 R&D 결과물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규제가 적어도 어떤 것이 있겠다라는 것을 과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제 확인이라는 이런 제도를 과제기획 단계에서 연결하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에 과제가 종료되면 그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거나 현장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례들이 나올 때 신속하게 실증 특례다라든지 이런 제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좀 연결고리를 좀 지원하는 거를 얘기하는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관리 같은 경우도 예기평 과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하지 않았지만 종료된 과제 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연결해서 현장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수요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이런 규제 샌드박스와 에너지 R&D를 연계하려고 하는데요. 애기평은 에너지 공기업,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규제를 관리하는 기관들과의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애기평에서 R&D 결과물에 대해서 실증 특례라든지 샌드박스를 적용할 때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들하고의 연결점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규제적인 컨설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컨퍼런스하고 연결해서 규제 샌드박스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과제 단위의 자세한 설명은 저희 상담 부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오늘 늦게까지 마지막 발표인 것 같은데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